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찌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 작품은 김한수 소설집 봄비 내리는 날에 수록된 중편 성장입니다. 김한수 작가는요, 1964년 전남 장성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1988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중편 성장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1981년부터 노동자 생활을 해오다가 지금은 창작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설집 봄비 내리는 날은 우리 시대의 가난과 그리고 그 가난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다 담아내었는데요. 특히 그의 첫 작품 성장은 가난한 노동자의 가족 생활이 그 내부로부터 소상히 그려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창진이 이사 트럭 위에서 한방눈을 맞으면서 새 출발의 결의를 다지고 끝내는 아버지의 불행한 기억을 웃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은 엄연한 감동을 줍니다. 창진 일가의 너무나 길었던 억압의 세월이 충실하게 재현된 바 있기 때문이죠. 그 눈발 자체가 한가한 사람들의 감상물로서의 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동자 창진의 체험 속에서 눈인 까닭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다. 창진은 엄청나게 큰 기계가 요란하게 울어대는 가운데서 공장 이곳저곳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쇠를 깎아내고 불로 달구어서 모양나게 찍어내기도 하고 쇠를 갈고 여기저기서 불똥이 튀어오르고 기계는 거대하게 울어대는 공장. 첫 사회생활, 첫 출근. 그 두렵고도 설레는 느낌과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낯선 속에 온갖 감정이 뒤죽박죽이 되어 창진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야, 꼬마야, 이리 와봐라. 창진이 넋을 빼놓고 서 있을 때 프레스라는 무섭게 생긴 기계를 만지던 사람이 창진을 불렀다. 이거 저쪽으로 갖다 쏴. 네. 창진은 프레스에 찍혀 나오는 제품을 샀는 일을 오전 내내 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다. 창진은 부지런히 일했다. 벽돌 샀던 일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때르르르릉. 점심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중국집 음식을 시켜 먹었다. 창진도 짜장면을 먹었다. 굉장히 맛이 있었다. 꼬마야, 너 몇 살이야? 담배를 붙여 물며 한 사내가 물어왔다. 16살요. 사람들은 창진에게 집이 어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학교는 왜 그만두었냐 등등을 묻고 힘들어도 참고 일해라, 열심히 해서 기술을 배우라는 등등 위로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창진은 밝게 웃었다. 오후에도 내내 창진은 제품 나르는 일을 했다. 오후에는 아침보다 힘들었지만 창진은 잘 참고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다. 6시에 퇴근을 하면서 그는 이제 나도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번다는 생각에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스스로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퇴근을 했다. 이봐 아줌마, 여기 술 좀 더 줘요. 이 씨는 술에 취해 벌겋게 달아올라서도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술을 더 청했다. 그만 일어나시구랴. 많이 취했수. 뚱뚱하니 인상이 좋아 보이는 주인 여자는
방금 손님이 빈 자리를 청소하며 말했다. 아주머니, 모르는 소리 마슈. 내 심정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술이라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인 여자는 이씨를 달랬다. 그러나 이씨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여전히 술을 청하는 바람에 짜증이 난 주인 여자는 톡하니 쏘아붙였다. 술 없수. 그러니 어서 일어나시우. 개슴칠에 눈을 치켜든 이씨는 획하니 탁자 위를 쓸어버렸다. 술병이니 접시 등 여기저기 팽개쳐지며 와장창하니 깨졌다. 여기서도 날 무시한다 이거지. 아니 이 새끼가 술을 처먹으면 곱게 처먹지. 왜 남의 살림을 부수고 지랄이야. 성남 멧돼지처럼 이씨에게 달려든 주인 여자는 이씨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이 소란에 주인 남자까지 가세해 이새는 길바닥에 내팽개쳐졌다. 팽개쳐지면서도 이씨는 술을 찾았다. 에이구, 어느 여편넨지 불쌍하다 불쌍해.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자빠진 이씨를 향해 술집 내외는 욕설을 내뱉고 손가락질을 해대고서야 술집 문을 닫았다. 이씨는 술이 취해 비틀거리며 일어나 한참을 가게 앞에서 욕설을 해댔다. 이씨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허허. 그는 허탈 웃음을 웃었다. 그의 얼굴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게 묘하게 뒤틀렸다. 아무도 몰라. 내 속이 뒤집히고 환장한 걸 누가 알아. 이 답답한 심정을 누가 알아. 다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얼마를 비틀대며 걷던 이씨는 전봇대를 붙들고 엎어졌다. 웩웩 갑자기 토악질을 해대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피해갔다. 토악질을 하던 그는 전봇대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다고. 허허. 갑자기 이씨는 실성한 사람처럼 킬킬거렸다. 킬킬거리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거운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이 온몸을 죄어들었다. 이제 무슨 낙으로 살고 나의 마지막 희망이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이유가 없어진 이제 무슨 하늘을 올려다볼까. 내가 그 산전수전을 다 자자는 욕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허허 그놈이 오늘 공장일 갔구먼. 이 못난 애비가 그놈 중학교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놈 이제 평생 공원으로 살다가 이 애비처럼 늙고 마는겨. 가난히 그놈을 따라 댕길 것이구먼. 발부둥 쳐봐야 소용없구먼. 배우지 못한 놈이 뭔 재주로 출세를 할 거여.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내가 죽일 놈이구먼. 자식놈 신세 조진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살겨. 이씨는 휘청거리며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걷는 그의 입에서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쓸쓸한 노래소리는 캄캄한 골목 안을 취해 돌았다. 그 골목을 이씨는 휘청거리며 걸었다. 아니, 그 캄캄한 골목이 휘청이며 이씨를 흔들고 있었다. 창진이 시계를 만드는 프레스 공장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여러 달이 지났다. 창진은 아침마다 코피를 쏟았다. 무거운 쇳덩이를 다루는 철 공장 일은 이제 16의 소년에겐 벅찬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잘 견뎌내었다. 물건 나르기, 담배 심부름, 포장, 쇠 달구는 일, 그리고 빼빠질.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 과정에서 야단도 많이 맞았다. 말을 못 알아들어 우물쭈물하면 여지없이 공구들이 날아왔고 간혹 일을 잘못해 뺨을 맞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는 사회생활은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은 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처음에는 공장 뒤뜰에서 울기도 했지만
이제 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요령과 눈치도 생겨 전처럼 힘들지는 않았다. 공장 사람들도 그에게 잘해주었다. 그는 공장의 기움둥이였다. 그러나 이씨는 다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아내를 의심하며 매질을 했다. 마치 살기를 포기한 사람 같았다. 꼬마야, 이리 와봐. 이거 한번 해봐. 창진은 드디어 기계를 잡게 되었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 임마, 병신되기 싫으면 조심해서 일해. 손가락 2개가 없는 형이 주의를 주었다. 창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기계를 밟았다. 그 후부터 그는 서서히 기술을 배워나갔다. 그는 꿈에 부풀었다. 어서 빨리 기술을 배워 돈을 벌리라. 그는 날마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는 가정 불화를 잇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다. 덜커덩 덜컹 덜커덩 덜컹. 오늘도 귀청을 찢는 기계 소리와 푹푹 찌는 열기, 뿌연 먼지 등이 공장 안을 메워 정신이 없었다. 게다가 졸음까지 몰려와 더욱 일하기가 짜증스러웠다. 창진은 부지런히 기계를 밟았다. 퇴근 시간은 1시간 남짓 남았다. 그 1시간이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때였다. 욱! 졸음이 퍼턱 달아났다. 그는 자기가 다친 것을 알았다. 졸면서 시퍼런 기갯날 사이로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며 일을 하다 그만 자신도 모르게 손을 집어넣고 스위치를 밟아버린 것이다. 아차 싶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손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 아프진 않았다. 갑자기 더럭 겁이 났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실수로 다친 것이다. 아마 혼이 나고 일도 못한다고 쫓겨날지도 모른다. 다행히 다친 걸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그는 얼마나 다쳤는지도 살피지 않고 기계를 끄고 공장을 슬그머니 빠져나와 공장 건물 뒤로 갔다. 장갑을 벗어보니 가운데 손가락 중심부에서 살점이 없고 허연 뼈가 드러나 보였다. 그곳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에고, 이를 어째. 그는 겁이 나고 가슴이 뛰었다. 어쩔 줄 모르고 발만 구르고 서 있는데 문득 집으로 도망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 손 좀 보자. 그때 어떻게 알고 왔는지 옆에서 일하던 형이와 창진의 손을 낚아챘다. 이런 병신 같은 자식아. 이렇게 다쳤음 얘기를 해야지. 도망쳐 와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창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병원으로 가서 손가락을 꿰맸다. 잘리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다. 그는 붕대를 감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시 내외는 크게 놀랐다. 저러다 저놈 병신 만들겠다 싶어 아들을 그만두게 했다. 손이 다 났자 창진은 위험하지 않은 전자공장에 취직을 했다. 200여 명이 일하는 공장이었다. 그는 한 달에 1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월급제였다. 그는 포장하는 일을 했다.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였다. 일요일도 한 달에 2번은 일을 했다. 완주댁은 아들이 월급을 타올 때마다 울었다. 그런 날이면 이 씨는 더욱 술에 취했다. 여느 때처럼 밤늦게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서던 창진은 우뚝 서버렸다. 에라이, 죽어라 죽어, 인년아. 이 씨의 폐악질이 방 안에서 한창이었다. 창진은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한쪽에서 울고만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아버지의 몸을 양팔로 붙들어 메었다. 아버지가 뭘 잘했다고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뜻밖이었다. 창진은 스스로도 놀랐다. 언제나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였다. 이시도
아들의 뜻밖의 태도에 주춤거렸다. 뭐? 이놈이 애비에게 대들어? 아버지면 답니까? 뭘 잘한 게 있다고 가족들에게 행패입니까? 창진은 더 이상 아버지가 무섭지 않았다. 아버진 타락했다. 인생에서 패배한 패자의 모습.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못난 인간이다. 무능한 인간이다. 누가 아버지에게 돈 못 번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오순도순 살기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잘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면서 왜 가족들의 작은 소망마저 짓밟는 겁니까? 이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놈아, 그건 다 내 애미 탓이야. 저 더러운 년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된 거라고. 웃기지 말아요. 어머닌 훌륭해요. 이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일촉즉발의 사태였다. 안 돼요, 여보. 완주댁이 얼굴을 가림과 동시에 이씨는 칼을 고추 세우고 아들에게 달려들었다. 퍽. 그러나 나동그라진 것은 이씨였다. 창진은 이씨를 타고 앉아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창진아, 안 된다. 이놈아, 내 아버지야. 완주댁은 아들에게 매달렸다. 이씨가 몸부림을 쳤다. 창진이 손에 힘을 풀었다. 아버진 비겁해요. 왜 이렇게 쉽게 무력하게 굴죠? 난 잘 사는 거 바라지 않아요. 학교 못 가고 공장 다니는 거 원망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죠? 살기가 어려우면 어때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창진은 울면서 일어섰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격한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그는 와락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멍하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던 이씨는 빛을 그리며 밖으로 나갔다. 엄마, 무서워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에게 그러다니 정말 싫어요. 나도 아버지에게 잘하고 싶지만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싫어요. 완주댁은 아들의 등만 다독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하랴. 내 아버지는 불쌍한 분이라고. 옛날엔 그렇게 좋은 아버지일 수가 없었노라고 말해 무엇하랴. 이 아인 제 아버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엔 너무도 어린 것을. 그러나 그녀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간다면 나머지 애들의 학교는 물론이요. 아들이 삐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얘야, 옷을 꾸려라. 나가자. 넌 기숙사로 들어가거라. 엄만 다시 가정부로 들어가겠다. 창진은 울면서 옷을 꾸렸다. 어린 그의 동생들은 저희들도 데려가라고 제 엄마에게 울며 매달렸다. 울며 매달리는 딸들의 호소를 그녀는 뿌리쳤다. 이것들아,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잡아먹기라도 한다더냐?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동네를 빠져나가며 두 모자도 울었다. 밖으로 나온 이씨는 술을 마셨다. 견딜 수가 없었다. 아들에게 수모를 당한 것보다 이젠 아들에게조차 버림받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이제는 아무 곳에도 자신이 설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새벽녘까지 술을 마시다 집으로 들어갔다. 창진은 공장 기숙사로 들어갔고 완주댁은 여의도 어느 아파트 가정부로 취직을 했다. 다시 어머니와 아이들은 비밀 만남을 시작했다. 집안 살림은 중학교에 갓 입학한 윤미가 해야 했다. 어려서부터 엄마가 일을 다닌 탓으로 엄마 대신 일을 해온 윤미는 그 일을 잘 해내었다. 아빠가 안 때리니? 엄마, 그런데 아빠가 이상해.
이상하다니 뭔 소리야.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 말도 안 해. 술 취해도 가만히 앉아만 있어. 일은 안 나가시고? 응. 그리고 밤마다 울기만 해. 완주댁은 눈을 감았다. 슬픔에 가슴이 저려왔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일을 감싸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씨는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그는 밥을 먹지 않았다. 두 눈은 움푹 패이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왔으며 온몸이 뼈만 남았다. 그는 술만 먹었다. 스스로를 지탱할 아무런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죄책감, 삶에 대한 회의, 깊은 소외감과 좌절, 그런 것만 남아있었다. 아내가 보고 싶었다. 아들이 보고 싶었다. 아내와 아들이 그를 용서하고 돌아와 준다면 어린 딸들이 더러운 벌레를 보듯 그를 쳐다보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열심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움은 커져만 갔다. 비참해진 인간에게 그리움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윤미야, 엄마 어디 있는지 아니? 몰라요. 윤미야, 부탁이다. 엄마 어디 있는지 말을 해봐. 몰라요. 그래, 이젠 애비 같지도 않겠지. 그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날마다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윤미야, 왜요? 혹시 엄마를 만나거든 이 말만이라도 전해다오. 용서해달라고.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용서만이라도 받아야 한다. 창진이 그놈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 찾아갈까? 그놈 공장으로 찾아가 볼까? 하지만 두려워. 완전히 버림받을까봐. 용서를 빌기도 전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무서워.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버림을 받더라도 이 그리움, 이 안타까움은 참을 수가 없어. 그래, 가자. 찾아가 보자. 그는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모처럼 나온 바깥 세상, 이 눈부신 햇살, 이 향긋한 바람. 그는 구로공단에 있는 아들의 공장으로 갔다. 그는 공장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담배를 피워 물었다. 하늘을 우러러보니 푸르기만 했다. 아들을 찾아보기가 이렇게 막상 닥치고 보니 더욱 두려웠다. 그는 다시 용기를 내었다. 수의실로 들어갔다. 실례하구먼요. 무슨 일이유? 면회 좀 안 될까요?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일을 해요. 작업 시간엔 면회가 안 돼요. 기다려도 될까요? 이 씨는 수의실 옆 벤치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되려면 아직도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 2시간이 여지껏 살아온 세월보다 더 길게만 느껴졌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가슴이 떨렸다. 심한 갈증이 느껴졌다. 그때 그는 사람들 속에 섞여 나오는 아들을 찾아냈다. 그는 숨을 멈추었다. 아들도 그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사람들은 떠들며 지나갔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들을 향해 다가갔다. 아들이 돌아서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뛰었다. 뛰어가서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창진아, 뭐하러 오셨어요? 아들은 돌아서지 않고 물었다.
목이 메어왔다. 말이 생각나질 않았다. 얘야,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자. 찾아온 용건이나 말해요. 이씨는 돌아서 있는 아들의 주먹이 꼭 쥐어져 있는 걸 보았다. 얘야, 돌아가세요. 난 내 애비다. 내가 보고 싶었다.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아들이 그제서야 돌아섰다. 보고 싶었다고요? 아버지라고요? 용서해다오. 용서한다는 말이라도 해다오. 제발. 이씨의 눈에 액체가 괴었다. 다시는 절 찾아오지 마세요. 또다시 찾아온다면 공장을 옮기겠어요. 예, 얘야. 창진은 돌아서서 뚜벅뚜벅 기숙사로 들어갔다. 앙문 입으로 눈물이 스며들었다.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이놈아, 난 내 애비야. 내 애비란 말이다. 이 나쁜 놈아. 이씨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지도 못했다. 여동생이 눈 속에 얼어 죽었을 때도 그는 울지 못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온 세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고 그때도 지금처럼 숨이 막혀 가슴을 쳤다. 숨을 쉴 수가 없어 가슴을 쳤지만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려와 가슴을 짓눌러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윤미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벽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은 아버지가 벽을 쳐다보며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윤미는 아버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낄낄낄. 웃기지 말아요. 난 죄가 없어요. 그건 당신도 알잖아요. 가지 말아요. 더 얘기를 해요. 아버지, 왜 이래요? 정신 차리세요. 윤미는 세차게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러나 이씨는 계속 허공을 보고 누군가와 중얼중얼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미쳤다. 순간 소름이 온몸에 쫙 끼쳤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누구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윤미구나. 글쎄, 저 친구가 우스운 얘기를 하는구나. 윤미는 허공을 가리키는 아버지의 손끝을 보았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있을 턱이 없었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긴 집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새벽이라고요. 예끼 이 녀석. 애비를 놀리면 못 써요. 윤미야, 넌 먼저 집에 가거라. 아빤 좀 이따 들어갈게. 가긴 어딜 가요? 여긴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우리 집이라고요. 그날부터 이씨는 누군가와 매일 얘기를 했다. 죽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기도 했고 윤미가 모르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기도 했다. 간간히 정신이 돌아오면 술을 찾았다. 그러나 막상 술을 마실 때면 심하게 손을 떨어 술잔의 술을 다 흘리고는 반잔도 마시지 못했다. 알코올 중독의 가장 심한 정세였다. 이씨는 걸음을 걸을 때면 벽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걷지도 못하였다. 화장실에 가면 중심을 잃어 변기통에 빠졌다. 그러다 나중에는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해 윤미가 대신 대소변을 가려주어야 했다. 오래 앉아있지도 못했다. 완주댁은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전해들은 남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저녁에 잠을 창알라치면 자꾸만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봐야 되는 게 아닐까. 불안을 견디다 못해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남편에게 달려갈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았다. 들어가는 일이야 어렵지 않지만 다시 예전처럼 남편과 매일 싸우고 벌이도 제대로 못해 애들을 굶기고 학교 수업료도 못 내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생각 끝에 아들을 불러내 만났다. 창진아, 아무래도 내가 집에 들어가야겠다. 싫어요. 아버지 상태가 심상찮아. 아무래도 불안하다. 알 바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스스로 책임질 일이에요. 이놈아, 내 동생들 고생이 시방 오죽하겠냐? 이 애미를 봐서라도 네가 아버지를 살펴드려라. 부탁이다. 아무리 네가 아버지를 미워해도 아버진 아버지다. 아니요, 틀려요. 난 아버지가 없어요. 집을 나온 순간부터 내게 아버진 없었어요. 이 못된 놈의 자식. 철석. 완주댁은 아들의 뺨을 올려붙였다. 넌 내 멋대로 생각하고 네 생각만 하는구나. 이놈아, 널 이나마 키워주신 분이 누군데? 내 놈은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이야. 엄마는 어디 아버지가 미워서 나와 사는 줄 알아? 애미가 집을 나온 건 다 내 놈들 먹여 살리려고. 행여 내 아버지 제정신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넣은겨. 창진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알았어요.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까짓것 못 들어갈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엄마랑 동생들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아버지 때문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난 아버지를, 아니 아버지 스스로 자초한 패배를 용서할 수 없어요. 완주댁은 아들을 노려보았다. 당장이라도 이놈아, 내 아버지가 누굴 위해 살았는데, 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었는데, 내 놈이 아버지에 대해 뭘 안다고, 아버지가 살았던 세상에 대해 뭘 안다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게냐. 넌 용서할 게 없고 내 아버진 용서받을 게 없다. 나쁜 건 내 아버지가 아니고 세상이다 라고 꾸짖고 싶었으나 그녀는 그래도 저놈에게 못해준 것 또한 부모의 죄가 아니겠냐고. 저놈이 원망을 하는 것도 일단은 부모의 죄가 아니겠냐고 자문하며 입을 봉했다. 창진아, 이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 방 안에 들어서 있는 게 아닌가. 그는 몸을 일으켰다. 움푹 꺼진 이씨의 눈에는 누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네가 돌아왔구나. 웃기지 말아요. 동생들 때문에 온 것이지 아버지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씨는 좋았다. 아들이 돌아와 준 것만이라도 하늘에 감사하고 싶었다. 창진은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며 아마도 무력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저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돌아오고 난 뒤부터 이씨는 매일매일 일을 나가야 한다고 낡은 연장 가방을 매려 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그의 몸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는 아들에게 용서를,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과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일을 나가야 한다고 일어섰으나 그 자리에 꼬꾸라질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게 끝난 걸 비로소 알았다. 모든 게 너무 늦었고 잔인했다. 그는 아들로 인해 희망을 얻었으나 다시 깊고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야 했다. 그 해는 그렇게 또 넘어갔고 봄은 언제나처럼 찾아왔다. 꽃이 피는 4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 아침은 청아했다. 무슨 힘이 어디서 솟았는지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이씨는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창진아, 돈 있으면 6,000원만 다오. 뭐 하게요? 창진은 뭔가 오늘은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느끼며 툭 쏘아붙이듯 물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내 할아버지를 봤다. 할아버지 묘소도 봤는데 대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있더구나.
벌초를 해드리려고 고향에 다녀와야겠다. 창진은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돈을 건넸다. 아버진 한 번도 고향에 간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벌초라니. 언제 올 거예요? 한 사나흘 걸릴겨. 창진은 아버지가 그 낡은 연장 가방을 메고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 가방은 뭐하게요? 왠지 그냥. 이씨는 집을 나섰다. 창진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았다. 문득 그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왜소하고 초라했다. 그러나 지금 저 뒷모습은 결코 초라하지도 왜소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건 틀림없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골목을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었다. 그 불태울 듯한 노을, 아니 불바다였다. 창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괴고 있었다. 그 자신도 까닭을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그는 돌아섰다. 돌아선 그의 뺨에 눈물이 떨어졌다. 떨어지는 눈물에 아버지의 뒷모습과 그 위를 뒤덮은 붉은 노을이 비춰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와야 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며칠이면 돌아오리라던 아버지였다. 근심이 닥지닥지 붙은 한숨을 내쉬는 어머니를 보며 창진은 차라리 잘 되었다고 이대로 영원히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건 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동생들은 이제 아무런 눈치 없이 좁은 방 안에서 인형놀이, 공기놀이 따위를 하고 때때로는 쿵쾅거리며 신나게 장난을 치기도 했다. 아무래도 내가 아버지 고향에 다녀와야겠다. 창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넌 그동안 가출 신고를 해놔. 창진은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전라선 통일호 열차에 올라타는 어머니의 모습을 쳐다보며 아무 성과 없이 어머니가 올라오길 바랐다. 동생들은 언제나 기가 죽어 커왔다. 밖에서는 과자를 사 먹는 아이들이 부러워 침을 흘리며 동네 개천 뚝방에서 흙을 주워 먹으며 기가 죽었고, 안에서는 가난을 팔자로 타고난 것을 비관한 아버지 때문에 기가 죽었다. 이제 그런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으려 가는 건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제 안에서만큼은 기죽는 일 따위는 없고 단란하게 살아낼 수 있는데 어머니는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 고향에 통일호를 타고 내려가신 어머니는 3일 만에 넋이 나간 모습으로 돌아왔다. 올라오자마자 울기부터 하셨다. 결과를 묻지 않아도 그 울음에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고향에는 내려가지도 않으셨단다. 할아버지 묘소에도 들러봤더니 내 아버지가 꿈에서 봤다는 대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냐. 틀림없이 무슨 사고를 당하신 게야. 아이고 매정한 양반아. 이 애들은 어쩌라고. 난 또 어쩌라고. 이렇게 갈 바에야 그 험한 세상 뭐하러 몸부림치며 살았소. 이렇게 갈 바에야. 창진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등지고 뚝방으로 갔다. 건너편에 구로공단에서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개천물을 보았다. 개천물은 공장 폐수에 썩어 심한 악취가 났다.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은 지하수를 파서 먹었으나 여간 정화를 해서 길러 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이 동네를 떠나자고 얘기하곤 했었다. 그러나 아버진 동네를 떠나긴커녕 동네에서 버티며 사는 것도 못했다. 창진은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 어머니에겐 장남인 그가 있는데
왜 흐느끼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개천 건너편 구로공단에서 그가 다니는 공장이 있는 곳을 어림짐작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리라고 다짐했다. 그래서 돈을 벌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벗어나지 못했던 이 동네를 벗어나 폐수에 썩어 심한 냄새가 나는 이 물을 먹고 3평짜리 좁아 터진 사글세 단칸방에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동생들은 대학도 가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그때서야 흐느끼지 않고 아버지가 죽었길 바라는 그가 옳다고 인정을 할 것이다. 어머닌 아버지의 낡은 우도 주머니에서 유서를 찾아냈다.